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최신 기출문제풀이 제58회 이론편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자산 및 부채 계정의 차감적인 평가 항목이 아닌 것은? 자, 우리 주어진 계정 과목들에 대해서 우리 계정 과목별 회계처에서 다 배웠는데요. 이 계정 과목들의 성격을 아는지를 물었습니다. 자, 사채 할증 발행 차감이랍니다. 자, 우리 사채 발행할 때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액면 발행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할증 발행 차감은 사채를 할증 발행했을 때, 즉 우리 액면을 1억짜리 사채를 발행했는데 1억 원짜리 액면이 1억 원짜리 사채인데 돈이 1억을 안 들어오고 1억 2천만 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2천만 원만큼 많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사채 할증 발행 차감이라는 계정 과목을 인식하는 거죠. 즉 사채는 1억 원 이렇게 기록하고 대신 밑에다가 사채 할증 발행 차감 자 이렇게 인식해 가지고 2천만 원을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플러스 항목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토탈 들어온 돈은 1억 2천이 된다.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기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증 발행 차감은 차감적인 평가 항목이 아니고 가산적인 평가 항목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단순히 계정 과목만 물어본 것 같지만 사실은 뭐 사채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를 알아야지 답변할 수 있는 거였다라고 봐지네요. 됐죠? 사채 할증 발행 차감. 자, 2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재고자산의 기말 평가에서 정상적인 감모손실, 비정상적인 감모손실 또는 시가가 떨어진 평가 손실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냐 각각 회계 처리 폈습니다. 그 중에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시가가 떨어진 것, 즉 평가 손실이 나왔을 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뭐 자산의 재고자산 기말 상품 또는 기말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의 밑에 가로 열고 차감적 계정 과목으로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대손 충당금 마찬가지로 매출 채권 또는 기타 채권에 대한 차감적 계정 과목. 감가상환 누계액도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대한 차감적 계정 과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문제 2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중 정액법, 정률법 및 연수합계법 각각에 의한 1차 연도 말 계상된 감가상각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물어봤습니다. 감가상각비 문제입니다. 감가상각비 문제 매우 자주 출제되는데요. 이번에는 뭐 계산 자료를 제시하고 계산해가지고 순서대로 나열해봐라 라는 문제죠. 특히 언제 1차 연도 내용연수 초기에 어떤 방법이 제일 크냐 작냐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 보니까 처음에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을 뺀 금액에서 출발해가지고 뭐 나누기 내용연수 곱하기 뭐 어떤 금액 어쨌든 이렇게 하는 출발점이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이 있고 이게 원칙이고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뭐가 있었다? 정률법만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출발했다. 곱하기 어떤 금액을 곱하는 거였다. 정률법만. 그리고 정률법의 종류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이중체감법도 이걸로 출발하더라.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그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방법들은 전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에서 출발하더라 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여기 출발점. 출발점은 이거다. 자, 정액법 봅시다. 100만 원 마이너스 자, 칸이 조금 모자랄 것 같는데 일단 적어 볼게요. 정액법 1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액이 얼마입니까? 취득원가의 10%랍니다. 10만 원이지 뭐. 그리고 나누기 5년이죠. 그러니까 즉 곱하기로 따지면 곱하기 5분의 1로 보면 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90만 원 나누기 5 하면 얼마입니까? 18만 원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1차 연도뿐 아니고 5년 동안 계속 똑같이 18만 원씩 매년 이렇게 감가상각하면 된다는 거죠. 자, 연수합계법은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 출발점이 똑같다니까. 90만 원에서 출발한다니까. 다만 이제 곱하는 금액이 조금 달랐다는 거죠. 어떻게? 5년이면 내용에서 5년이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분자는 맨 첫 번째 연도는 맨 끄트머리 있는 5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5, 4, 3, 2, 1 순서대로 조금씩 줄어들게 처음에는 많이 조금씩 줄어들게 강화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도에는 15분의 5 되겠죠. 그럼 즉 3분의 1 되겠다는 겁니다. 90만 원 곱하기 3분의 1은 얼마입니까? 30만 원 되겠다는 거죠. 연수학계법은. 그리고 정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취득원가 100만 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입니까? 1차 연도 처음 취득했을 때 연도에는 감가상각 한 게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지.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0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 정율이 얼마나 했습니까? 주어진 금액 0.4 곱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40%니까 40만 원 되겠다. 그죠? 그래서 큰 순서대로 날 하면 정율법, 연수학계법, 정액법 순서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 답은 정율법, 답은 2번 되겠네요. 답은 2번 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자, 넘어갑시다. 3번, 문제 3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문제 자주 나오죠. 또는 이런 거래일 경우 유형자산 취득원가 얼마인가 물어보는 계산 문제도 자주 나오고, 그죠? 그래서 유형자산의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 떠올려보면서 문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문제가 왜냐면, 자, 우리 봅시다. 우리는 뭐 문제가 지문 한두 개가 혹시 우리가 생소한 지문이 나오더라도 우리 뭐라고요? 중심을 잡고 우리 배웠던 내용을 에서 출제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일단 중심을 잡고 풀어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우리 취득 원가에는 실제로 유형자산을 취득해가지고 사용하기 전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을 취득 부대 비용으로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걸 떠올리면서 풀어보자고요.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자, 우리 기계장치 샀는데 이 기계장치 설치할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뭐 청소하고 조금 세팅하는 비용들 다 뭐 취득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포함된다. 그리고 운송비, 취급비 맞죠? 가지고 오는 비용 포함되고, 그리고 설치비 설치하는데 실제로 비용이 들었다 그러면 다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이외에 또 뭐 든다고 했습니까? 사용하기 전까지 시운전하는 시운전 비용 그런 것도 다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거 떠올리자는 거죠. 그러면 1번, 2번, 4번 아니면 답은 3번이겠다. 그죠? 좀 생소한 지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는 취득 부대 비용이 아니다라고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마치 이거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과 크게 의미가 안 다른 것 같다. 그죠? 근데 이게 출처가 어디냐면 우리 기업회 기준서에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예로 보면 이 문구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로 따지면 이거하고 무슨 차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출처가 우리 기업회 기준에 예시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사실은 판단을 이렇게 답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됐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지문 지금 나오긴 했는데 이왕 나왔으니까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고. 이제 다음부터 혹시라도 이런 지문이 한 번 등장했으니까 또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지문이. 그래서 혹시 이 지문 나오면 아 이게 그 일반 기업회 기준에 이런 말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더라. 이거 취득원가에 포함 안 된다라고 우리 이제 다음부터 헷갈리지 말고 그냥 명확하게 이거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받아들이자고요. 어쨌든 문제 푸는 거는 중요한 건 뭐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이란 겁니다. 나머지는 취득원가로. 됐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다는 겁니다. 자, 4번. 다음의 자본 항목 중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우리 자본에 대해서 자본이 우리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카테고리가 5개 있습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 5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계정 과목 제시해놓고 이거 5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어디에 속하냐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더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출제되었네요. 자, 봅시다. 자, 그 성격이 다른 하나, 즉 카테고리가 다른 하나 이렇게 해석하고 풀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기 주식 자본 조정에 속하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본 조정에 속한다는 거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에 속한다는 거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이고, 그죠? 그래서 답은 세 가지가 자본 조정이니까 답은 4번 되겠다, 그죠? 그래서 4번 되게 생소한 지문이다, 그죠? 우리 안 배웠던 출제 범위 이외의 사항이 지금 출제되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 안 배웠던 내용, 생소한 지문이 한두 개 정도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뭐
우리가 배운 범위 내에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확실히 안다면 답은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출제 범위 외의 지문인데 이제 한번 등장했으니까 다음에라도 혹시 이게 또 나오면 우리 이렇게 하자고요. 아, 옛날에 문제 풀 때 이거 한번 나왔었으니까 이제 옛날에 나왔는데 또 한번 나왔네. 이게 보니까 뭐다고? 이게 우리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속한다고요. 이게 우리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서 속하는 개정 과목 중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뭐밖에 없다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 그것만 알면 된다고요. 자, 그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속하는데 이것도 그 카테고리에 속하긴 한데요. 그 우리 일반 기업회 기준에 보면 열거가 돼 있더라고요. 자, 우리 이 성격에 대해서는 우리 출제 범위가 아닙니다. 이게 성격이 뭐냐면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면 자, 우리 해외에 우리 그 지사가 있다. 그 우리 자회사가 있다. 그럴 경우 해외 자회사에 대해서 그 우리 해외에 있다 보니까 원화를 안 쓰니까 외화를 쓰다 보니까 외화 환산 이익 손실 이런 게 생기겠죠. 그거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개정 과목이라는 거죠. 자, 이런 개정 과목에 대해서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더라라고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몰라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세 가지는 자본 조정에 속한다. 그게 중요하고. 됐죠? 넘어갑니다. 5번 발생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시 발생과 이연의 개념을 사용하여 기말 결산을 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개정 과목이 아닌 것은 자 기말 수정 분계에서 수익과 비용의 발생 및 이연 배웠는데요. 계산 문제로도 자주 나오는데 이건 뭘로? 용어로도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자, 발생, 이연이라는 용어 의미, 그죠? 이연은 뭐다? 선수 수익, 선급 비용이 이연이고요. 발생은 뭐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이 발생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거 가지고 거기와 관련된 개정 과목이 아닌 것 볼까요? 바로 나왔죠? 2번. 답은 2번. 선급금 되겠다는 거죠. 그죠? 선수 수익은 뭡니까? 선, 이연, 수익의 이연. 선급 비용, 선, 비용의 이연. 미지급 비용, 미지급 발생이라는 거죠. 비용의 발생. 뭐 이렇게 되네. 이제 구분하면 되겠다. 그죠? 문제 6번.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적절한 회계 처리는 자, 우리 유가증권을 취득했을 때 예를 들어 주식을 취득했을 때 우리 보유 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눈다겠습니다. 자, 단타로 단기 시세 차익으로 금방 팔아가지고 우리 시세 차익을 노릴 거다. 그런 목적,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라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그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고 자, 한 2, 3년 정도 가지고 있어 보다가 주가 오르면 팔 거다라는 목적이다. 그러면 장기 보유 목적이라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걸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 분류가 각각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각 어떻게 분류되냐에 따라서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가가 오르고 내린 거에 대해서 우리 회계 처리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게 중요했다. 자, 우리 단순히 단기 매매 증권. 자, 봅시다. 단기 보유 목적이라면 뭡니까? 단기 매매 목적이란 거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해놨다면 주가가 지금 20만 원 오르면 일단 20만 원 일단 올려야 되겠지. 지금 1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장부에 120만 원으로 좀 올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차변에 20만 원 올려야 되겠지. 그리고 그 상대방 계정 과목으로 수익 비용 중에서 수익으로 영업의 수익 계정 과목인 20만 원을 바로 인식한다는 거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을 인식한다는 거죠. 즉 단기 순이익으로 바로 반영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장기 투자 목적이라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지금 우리가 처리했다면 이게 주가가 오르고 내린 것에 대해서 바로 단기 순이익에 확 반영하지 말고 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하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로 처리해 놓자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단기 순이익에 처리되는 그 처분 이익, 처분 손실은 처분할 때야 비로소 단기 순이익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반영하자라는 개념이 매도 가능 증권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도 올리면 맞출 수 있겠죠? 그러면 시드원가 900만 원 샀다가 850만 원 떨어졌답니다. 50만 원 주가 떨어진 거죠. 그럼 어떻게? 차변, 우리 자산이니까 차변 아니겠습니까? 차변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을 50만 원 줄여줘야 되겠지. 매도 가능 증권 50만 원 줄여주고 상대방 계정 과목으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인데 이름이 평가 손실이지만 이게 바로 단기 순이익의 비용으로 반영시키지 말고 이걸 뭘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표시해 놓자라는 거죠. 우선 그 자본 항목으로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실제로 처분할 때 이걸 없애주면서 그로 인한 그 처분 손익으로 반영하자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자는 거예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 설명드리면서 이미 답을 찾아버렸다 그죠? 그래서 이 회계 처리만 떠올린다면 문제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에 대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다른지 그죠? 떠올려 보자고요. 계정 과목이 달랐다. 카테고리가 달랐다. 정리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문제 7번. 다음 중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분류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계정 과목들 주어져 놓고 재무상태표 계정 항목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즉 계정 과목들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지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에 대해서 자 문제 쉽게 나온 거죠, 그죠? 자 맞춰봅시다. 건설 중인 자산, 유형자산, 개발비, 무형자산 둘 다 비유동자산. 그리고 미수금, 당좌자산, 선급비용, 당좌자산 둘 다 유동자산. 선급비용, 당좌자산, 유동자산 맞네요. 건설 중인 자산, 유형자산, 비유동자산 맞네요. 그러면 답은 3번 되겠다는 겁니다. 영업권, 무형자산, 비유동자산 이미 틀려버렸네. 자, 단기 투자자산 뭡니까? 당좌자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에 해당한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단기 투자자산 뭐였습니까? 범위가 단기 금융상품,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여금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단기 투자자산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정리 기억도 올려보시고요. 자 넘어갑시다. 문제 8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에 의한 수익의 인식 시점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제1장 제2절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에서 작성 기준을 설명한 후에 각 거래 형태별 수익 인식 기준을 배웠습니다. 그 배운 이유가 기본적으로 수익에 대해서는 실현주의에 의해서 인식하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 일반 기업회 기준에 보면 각 거래 형태별 이런 거래에 대해서는 이때 수익 인식해라. 이런 거래에 대해서는 이때 수익 인식해라라고 각각 거래 형태별 수익 인식 기준이 수익 인식 시점이 제시가 돼 있다 보니까 그게 문제에 자주 나온다는 거죠. 왜? 문제 내기 딱 좋게 생겼습니다. 교수님 입장에서. 그죠? 딱 기업회 기준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논란의 여지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내기 아주 좋다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자주 출제된다는 거죠. 예, 이번에도 출제되었다. 봅시다. 자,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습니다. 위탁 매출은 언제 수탁자가 상품 판매하는 시점 이때 인식한다. 맞다는 거죠. 어떤 거? 우리가 저기 GS 홈쇼핑에 우리 물건 팔아달라고 물건 맡긴 거죠. 그게 위탁 매출이죠. 그러니까 매출 언제 인식합니까? GS 홈쇼핑에서 이렇게 광고 이렇게 물건 이렇게 보여주면서 실제로 GS 홈쇼핑에서 물건 팔 때 우리가 매출 인식한다는 거죠. 우리가 GS 홈쇼핑에 물건 옮긴다는 그 자체만으로 수익은 인식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 말이 이 말이죠. 그리고 2번 상품권 매출은 상품권이 고객으로부터 회수된 시점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백화점 입장에서는 백화점에서 상품권 판다고 해가지고 그 시점에 매출 인식하는 거 아니죠. 실제로 고객이 그 티켓 들고 상품권 들고 와가지고 물건을 사는 시점에 매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상품권의 고객으로부터 회수된 시점 이 말이 그 말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1번, 2번은 맞는 거네요. 3번 할부 매출은 할부금이 회수된 시점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책 같은 거 할부로 산다고 합시다. 아니면 자동차를 할부로 요새 많이 팔죠. 자동차 할부 판매할 때 자, 현대자동차에서 소나타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자, 돈은 1년에 1,000만 원씩 해가지고 몇 번에 나눠서 주기로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매출 언제 인식한다고요? 매출은 1년에 나중에 한 번씩 해가지고 2년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돈을 팔릴지 모르겠지만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매출은 언제 인식한다고요? 그 자동차 팔 때 자동차를 인도해 주는 시점에 그죠? 그때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부금이 회수된 시점이 아니고 판매 시점 또는 제품의 인도 시점으로 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틀렸다는 겁니다. 4번 시용 매출은 매입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시점 이거 맞다고 했죠. 자, 한 달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세요 이렇게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출 언제 인식한다고요? 그 실제로 물건 줄 쓸 때가 아니고
한 달 완료되고 나서 한 달 지나고 나서 아 그럼 이제 더 이상 저쪽에서 반품 안 하는가 보다 이렇게 예측 가능할 때 그때 매출 인식한다는 거죠. 그죠? 다 배웠던 내용인데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 또 출제되었네요. 봅시다. 헷갈리신 분들은 자, 본문 한번 찾아보시고 됐죠? 문제 9번. 주식회사 한우물은 단계 배부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문 제조간접비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고자 한다. 각 부문별 원가 발생액과 그 용역 공급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수선 부분에서 절단 부분으로 가는 제조간접비 구해봐라. 뭘로? 단계 배부법으로. 단 전력 부분부터 배부한다고 가정. 즉 이건 뭐 단계 배부법은 순서를 정해가지고 그거 하나는 고려해 주니까 순서가 제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보조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보조 부분이 지금 전력 부분, 수선 부분 두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전력 부분이 수선 부분에 준 것만 고려해 달라는 거죠. 됐죠? 문제 풀어봅시다. 사실은 단계 배부법이 이렇게 문제로 나오면 생소해가지고 생소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손이 떨리고 계산 안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연습했으면 풀 수 있을 거고 연습 안 했으면 풀기 좀 까다롭겠네요. 자, 봅시다. 우리 본문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이니까 본문 내용 떠올려보면서 그때 연습한 거 떠올려보면서 풀어봅시다. 혹시라도 못 푸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 한번 연습해보면 이제 다음부터 잘 풀겠다는 거죠. 그죠? 풀어볼까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단계 배부법은 보조 부분이 두 개 있다는 겁니다. 전력 부분하고 자, 조금 예쁘게 쓸까요? 전력하고 수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서포트 부서라는 거예요. 서포트 부서. 근데 실제로 제조 부분은 뭐 있습니까? 조립하고 절단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자, 생산 라인들이 다 이쪽을 거쳐가지고 제조 간접비로 인식하는데 사실은 이 애들을 위해서 이 서포트 부서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돈이 또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뭐 여기에 든 돈을 어쨌든 이쪽으로 배부해가지고 여기에 모아놓고 이제 배부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서포트 부서가 이쪽으로 어떻게 옮길 것이냐 하는 게 문제인데 그 중에서 전력비와 수습비 서로 상호간에 주고받는 게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단계 배부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우리가 구하는 건 뭐 수선부에서 절단부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얼마인지 물어보고 싶다는 거죠. 수선부에 대해서 조립부도 가고 절단부도 가는데 둘 중에서 절단부로 가는 게 얼마인지 물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수선부에서 얼마 생겼습니까? 36만 원 들었다는 겁니다. 36만 원 들었는데 단순히 두 개로 쪼개지 말고 전력비가 수선부한테 준 게 있다는 거지. 물론 수선부가 전력부한테 준 것도 있지만 이건 고려하지 말자고. 왜? 단계 배분법은 하나만 한 방향만 고려하니까. 그래서 전력비가 수선부한테 준 것만 고려하자는 거지. 그러면 전력부는 어떻게 줬습니까? 전력부는 수선부한테도 주고 조립부, 절단부 세 가지한테 막 뿌려준다는 거지. 그중에서 이거 뿌려준 건 문제가 아니고 수선부로 지금 집계되는 게 우리 관심사니까 이거 어떻게? 전력부가 수선부로 준 거는 전력부가 수선부한테 준 건 얼마입니까? 100만큼 줬다는 거지. 총 얼마? 100, 300, 100 중에 뭐 500 중에서 100만큼은 수선부로 줬다는 거지. 그죠? 500분의 100은 수선부한테 줬다고. 토탈 총 전력비에서 전력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는 2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금액 얼마입니까? 20만 원 나누기 5 하면 되겠네. 그러면 얼마? 4만 원 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4만 원만큼이 여기 전력부에서 발생한 20만 원 중에서 4만 원만큼은 수선부로 왔다는 거지. 그러면 얼마? 36만 플러스 4만 원 하면 40만 원이 이제 이쪽으로 모였다는 거지. 수선부로. 자, 40만 원에 대해서 조립부와 절단부 두 가지로 쪼개자는 거죠. 근데 절단부는 어떻게? 40만 원 곱하기 여기서 바로 그냥 써버릴까요? 40만 원 곱하기 얼마가 오습니까? 자, 수선부가 조립부, 절단부, 전력부 이렇게 세 군데를 줬는데 전력부로 준 이거는 고려하지 말자고. 왜? 단계 배분법이니까. 그럼 뭐 이 두 가지만 고려하자는 거지. 그럼 어떻게? 두 개 합하면 얼마입니까? 50분의 얼마가 40이 왔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50분의 40. 중요한 거는 뭐 이게 10, 40, 50 줬다 해가지고 100이 아니라는 거지. 100이 아니라는 거. 그게 핵심이지 뭐. 단계 배분의 핵심. 왜? 수선부가 전력부에 준 거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왜? 단계 배분법의 성격이 그렇다니까. 정의가 그러니까. 그래서 50분의 40, 즉 80%죠. 그러면 40만 원 곱하기 80%, 48, 32, 32만 원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하나하나 찬찬히 보면서 풀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개념만 정확하다면 뭐 푸는데 1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중요한 건 출발점은 이건데 36만 원을 단순히 나누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배부된 것도 감안해 가지고 40만 원을 배부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배부할 때 수선부에서 전력부한테 준 것도 있지만 그거는 고려하지 말고 분모를 뭘로 단순히 이거 두 개한테 준 거에 대해서만 분모로 삼자라는 게 키포인트였습니다. 됐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문제 10번. 개별 원가 계산에 가장 적합한 업종이 아닌 것은? 자,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섞어가지고 문제 자주 출제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평이하게 출제되었네요. 뭐 개별 원가 계산에 적합한 업종 제시해놓고 그 중에 아닌 것 이렇게 찾는 거란 겁니다. 뭡니까? 항공기 제조업. 그러니까 뭐 개별 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죠. 즉 주문 생산이죠. 주문 생산, 주문에 의한 항공기 제조업, 제작업, 건설업, 조선업 이런 것들에 적합했다는 겁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이면서 주문 생산. 근데 종합 원가 계산은 뭐 대량 연속 생산, 그죠? 대량 연속 생산이고 한 가지 종류고 한 가지 종류를 여러 개 생산하는 즉 화학공업, 그죠? 처음에 원재료를 쏟아붓고 파이프라인 쭉 거쳐서 그냥 자연스럽게 가면 된다는 거죠. 그런 업종에 적합했다는 거죠. 그래서 1번 화학공업, 뭐 시멘트 공업 이런 거는 자 종합 원가 계산에 적합한 업종이었다라는 겁니다. 됐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1번. 제조 간접비와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얼마인가? 자, 이건 뭡니까? 예정 배부율이 나오고요. 과대 배부, 과소 배부 나왔다. 뭐 개별 원가 계산 중에서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인 경우 과대 배부, 과소 배부가 주어졌을 때 실제 발생액 또는 배부액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전형적인 문제, 매우 자주 출제되는 형태죠. 풀어봅시다. 자, 개별 원가 계산 중에서 정상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자,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근데 배부액이 지금 주어져 있는 거죠. 배부액은 얼마 어떻게 됩니까?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서 배부액은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라는 겁니다. 실제 조업도가 기계 작업 시간인가 보네요. 제조 지시서의 기계 작업 시간이 얼마? 6만 시간이래요. 6만 시간. 근데 예정 배부율이 뭐래요? 기계 작업 시간당 200원이래요. 기계 작업 시간당 200원. 그죠? 뭐 기계 작업 시간. 기계 작업 시간 여기 주어져 있잖아. 6만 시간. 그러면 6만 곱하기 200 하면 된다는 거지, 뭐 결론은. 6만 곱하기 200은 1,200만 원 되겠죠. 그죠? 예쁘게 쓸까요? 1,200만 원. 배부된 금액이 1,200만 원인데 실제 금액 구해래요. 근데 과대 배부래, 과소 배부래? 과대 배부래. 얼마? 30만 원. 그럼 이게 배부액이 더 크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 1,200만 원에서 30만 원 빼면은 얼마 되겠습니까? 1,170만 원 되겠네요. 1,170만 원 되겠다. 그렇죠? 그럼 이게 실제 발생 금액이라는 겁니다. 답은 2번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2번. 확인했습니다. 자, 12번. 제조 원가 명세서와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우리 원가의 흐름 배웠죠? 거기서 자주 출제되는데 또 출제되었네요. 제조 원가 명세서. 제조 원가 명세서에 기록되는 것 또는 손익계산서에 기록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거 두 개 구분하는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우리 뭐 바로 풀 수도 있겠지만 지문 보고 바로 풀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 해설하는 시간이니까 잠깐 떠올려보자고. 금방 떠올려보자고요. 제공품이 있고요.
제품이 있다고요. 그리고 직접 재료비가 있고요. 그리고 직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 이렇게 있는 거죠. 또는 뭐 재료비, 노무비, 경비 뭐 이렇게 나눠도 되고요. 어떻게 회사가 어떻게 나누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나눠진 상태에서 제공품, 기초 제공품, 굳이 안 적어도 될 것 같은데 적어봅시다.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기초 제품, 기말 제품. 이게 뭐 매출 원가죠. 자, 이 금액이 이렇게 오는 거죠. 이 두 개명은 뭐라고요? 이 단기에 완성된 제품이죠.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하는 거죠. 이 금액이 뭡니까? 투입된 거, 이 세 가지가 투입된 거, 단기에 투입된 게 이쪽으로 오는 거죠. 이걸 뭐라고? 단기 총제조원가, 단기 총제조원가라는 용어 쓴다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제조원가 명세서는 어디까지만 나와 있다고? 여기까지만 나와 있다고. 이것만 나와 있는 게 제조원가 명세서. 그리고 이쪽만 나와 있는 건 손익계산서라는 거죠. 됐죠? 거기서 출발하자는 거죠. 그러면 재료 소비액의 산출 과정이 표시된다. 이쪽, 그죠? 재료비의 산출 과정이 표시된다. 맞나요? 맞다는 거죠. 제조원가 명세서니까. 단기 총 제조원가와 단기 제품 제조원가 모두 표시된다. 맞죠? 이건 단기 총 제조원가, 이건 뭐 단기 제품 제조원가 둘 다 표시가 된다는 거죠. 됐죠? 3번 기초 재료 재고액과 기말 재료 재고액이 표시된다. 이거겠지 뭐. 여기서 기초 재고, 기말 재고, 올해 단계 산 거, 단계에 투입된 거 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 투입된 것만 이쪽으로 오겠다라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그럼 뭐 기초 재료에 대해서, 기초 기말에 대해서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럼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 제공품 재고액과 기초 제품 재고액이 표시된다. 뭐가 틀렸을까요? 기초 제공품 재고액은 표시되겠지. 근데 기초 제품은 표시 안 돼. 기초 제품은 뭐지?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니까.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니까 답은 4번 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사실 뭐 지문만 읽어도 바로 이게 어색한 거 아니까 4번 답은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그냥 기억 떠올리는 의미에서 한번 그림 그려서 조금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문제 13번.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자, 사업장에 관련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 사업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대한 문제가 종종 출제되는데요. 이것도 사업장 관련 문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우리 회계나 법인세 신고 같은 거 할 때는 뭐 회사 중심이죠. 즉 부산 서울 본점, 부산 지점 이렇게 있을 때 뭐 회계 처리나 법인세 신고할 때는 두 개가 어차피 다 하나의 회사니까 회사 중심으로 하나로 회계 처리 또는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이 뭐라고요? 사업장 중심으로, 즉 서울 본점 따로, 서울 부산 지점 따로 이렇게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사업장 관련 이렇게 지문이 종종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우리 정리했던 내용 한번 떠올려보면서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중요한 건 뭐 사업장마다 한다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맞는 지문이다. 2번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시 주사업장은 법인의 경우 지점도 가능하다. 조금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 넘어갑시다. 조금 생소한 지분 나왔다라고 보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물론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우리 배웠습니다. 뭐 본점, 지점이 있을 때 원래 각각 따로 하는 게 원칙인데,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인데 보통 자금 관리를 어디서 한다고요? 서울 본점 또는 부산 지점 한 군데서 자금 관리를 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신고는 어차피 부득이 따로따로 하더라도 납부는 어쨌든 자금 관리를 주로 하는 그쪽에서 한 군데서 모아서 낼 수 있게 하는 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였다는 거. 그까지는 우리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3번 사업자 등록 사항의 변동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거 뭐 당연한 말이죠. 뭐 사업장 등록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했는데 뭐 우리가 좀 이사 가지고 주소지가 바뀌었다. 그럼 뭐 주소지 바뀌었으니까 다시 정정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이다. 맞는 말이다. 그리고 4번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별로 각각 하여야 한다. 자, 이거는 엄연히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뭐 우리는 이미 주사업장 총괄 납부란 제도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배웠다는 거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뭡니까? 원래는 사업장 단위로 부산 서울 본점, 부산 지점 따로따로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인데 귀찮다는 거죠. 법인세는 같이 하면서 부가가치세는 따로따로 한다. 번거로우니까 부가가치세도 법인세처럼 한 군데에서 모아서 할 수 있도록, 즉 사업장이 아니고 사업자, 즉 하나의 사업자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회사니까 하나의 사업자로 봐가지고 한 군데에서 신고 납부를 같이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제도가 뭐라고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청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각각 따로따로 할 필요 없다는 거지. 사업자 등록을 사업장별로 각각 하여야 하는 게 아니고 한 군데서 그냥 모아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번은 무슨 말인지 이제 어깨 손을 쥐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금팀이 있는 곳에서 한 군데서 납부는 하되 대신 신고는 원칙대로 각각 따로따로 하자는 겁니다. 됐죠? 그까지가 중요한 사항이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이때 어디서 총괄 납부를 할래? 즉 부산 지점에서 할래? 서울 본점에서 할래? 그걸 선택해야 되겠죠. 우리 납부는 어디서 해야 되겠다라고 선택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자, 예를 들어서 방금은 예를 든 게 서울 본점, 부산 지점 이렇게 했는데, 어떤 회사 경우에는 자, 우리 공장이 부산에 있고 사무실이 서울에 있는 경우 부산 본점, 우리 어차피 공장 생산하는 게 중요하니까 부산 본점으로 하고 그 서포트해주는 사무실을 서울 지점으로 하는 회사도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금팀은 어디 있다고요? 서울 지점에 있다는 거지. 그 경우에는 지점에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총괄 납부를 어디서 할래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그 말이죠. 그 말이 이 말이다. 즉 주사업장 어디서 납부할래? 이거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법인의 지점도 가능하다고요. 서울 지점으로 돼 있으면 지점도 가능하다는 게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참고로 말하면, 자, 이거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경우에는 부산 본점, 서울 지점인 경우 서울 지점을 해서 이렇게 납부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뭐다? 하나의 회사로 보는 거니까 어디로? 반드시 본점에서 해야 되지. 왜? 법인세도 반드시 본점에서 해야 되거든요. 본점 관할 세무세 이렇게 법인세 신고해야 되거든. 어쨌든 그거 똑같이 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본점에서만 해라라고 돼 있다는 거죠. 사실은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당연한 거 논리긴 한데 사실 우리 출제법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싶어서 조금 시간을 들여서 설명드렸고요. 어쨌든 외우지 말라고요. 외우지 말고 들어보니까 당연한 것 같다, 그죠? 수긍은 간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외우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이해 중심으로 하자는 거죠, 공부를. 됐죠? 자, 넘어갑시다. 문제 14번. 다음 자료에서 세금 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모두 모은 것은, 자,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자, 외우기 귀찮겠지만 특별히 막 생소한 개념은 아닌 거죠. 근데 막 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맞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주 출제된다. 필수적 기재사항. 세금 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자, 봅시다. 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맞나요?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를 둘 다 적어야 된다는 거지. 됐습니까? 구분해야 된다. 공급하는 사람, 내가 세금계산서 끊어줄 때는 나의 상호, 우리 회사명과 사업자 등록번호 둘 다 적어줘야 되고, 받는 경우에는 물론 일반적으로는 둘 다 적는 게 원칙이 적겠지만 굳이 조문을 따져보면 우리가 받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우리 상호가 안 적혀 있어도 오케이 된다는 거지.
우리 사업자 등록번호만 적혀있으면 저 사람이 우리한테 끊어준 거 맞는가 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사업자 등록번호만 있으면 된다.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필요 없다. 그죠? 그럼 이것도 맞는 설명이다. 나 모두 맞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그죠? 금액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맞다는 거죠. 그리고 뭐다? 작성 연월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며칠자에 작성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공급 연월이라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건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그러니까 이건 맞는데 이게 아니다는 거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죠? 중요한 포인트만 다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가, 나, 다, 마 모두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답은 뭘까요? 그러면 3번 되겠네요. 가, 나, 다, 마. 그죠? 자, 확인했고요. 15번.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던 김관우 씨는 2015년 2월 10일에 사업을 폐업하였대요. 그리고 폐업할 당시에 잔존하는 재화가 다음과 같다면 그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당초에 매입할 당시 매입세 공제를 받았음. 매우 어렵게 나왔다. 우리 출제범위 사실 벗어나는데 우리가 못 풀 이유는 없다. 못 풀 이유는 없다.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 이거 무슨 문제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묻는 문제인데 과세 표준 중에서 뭐 간주공급, 재화의 간주공급 배웠죠? 재화의 간주공급 중에서 이건 어떤 케이스입니까? 폐업 시 잔존재화 케이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사업자로서 사업할 때는 다 사는 족족 매입세 공제 받아 먹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문 닫을 거래. 문 닫으면 이제 일반 개인하고 똑같아져 버리는 거지. 그러면 여태까지 너희가 매입세 공제 받아 먹었던 거 다 토해내라는 의미에서 폐업 시 폐업할 때 남아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여태까지 매입세 공제 받아 먹었던 것들에 대해서 토해내라. 정리하자는 개념이 폐업 시 잔존재화라는 거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세 표준 구하자는 거였죠. 그래서 조금 출제 범위가 벗어나는 듯 했는데 일단 우리 아는 범위에서는 충분히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과세 표준은 원칙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가라고 했습니다. 원가, 시가 둘 중에 뭐다? 시가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재화의 간주 공급에 대한 과세 표준 시가라고 우리 한 번 더 명시해 가지고 배웠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알면 풀 수 있다는 거지. 볼까요? 자, 상품하고 토지 두 개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래요. 문 닫을 당시에. 자, 근데 자, 이거 뭐 매입할 당시 매입세 공제 받았으면 이 지문은 왜 필요하다? 자, 방금 말했듯이 폐업 시 잔존재화 의미가 너희 사업자일 때 매입세 공제 받아 먹었으니까 이제 문 닫을 때는 토해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애당초에 살 때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았다면 아예 토해낼 것도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매입할 당시에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게 아니라면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 지문이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 부분은 부연 설명해 드렸고요. 자, 이제 상품하고 토지 두 개가 남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세 표준 구해 보자는 거지. 그런데 토지 중요한 거 시가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고. 왜? 면세재화라는 거죠. 토지 공급은 면세라는 겁니다. 왜? 토지, 자본, 노동, 생산 요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왜? 토지, 자본, 노동, 경제 3요소를 굴려야지만 부가가치라는 게 창출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요소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논리가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가 면세 상품이니까 여기서 속아가지고 시가 오케이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제외. 토지는 면세재화니까 상품에 대해서만 뭐 시가를 구해라는 거죠. 상품은 시가니까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0%할 필요 없네. 그냥 시가 자체가 과세 표준이 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1,000만 원 되겠네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됐죠? 답은 1번. 자, 그래서 조금 어렵게 출제되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과세 표준 중에서 우리 재화의 간주 공급에 대한 과세 표준은 시가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였다. 그리고 우리가 강조했던 부분들, 우리 과세 표준에 대해서는 워낙 방대하니까 우리가 포인트 중심으로 딱딱 중요한 포인트로만 공부해야지 이게 지금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깊숙이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막 조문에 있는 걸 모두 다 지금 건드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정리했던 것 중심으로 우리 과세 표준을 마음속에 딱 정리해 놓자는 겁니다. 됐죠? 그래 불안해하지 말고 범위를 최대한 좁혀가지고 우리 출제 범위에 맞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제대로 외우고 있자는 겁니다. 됐죠? 자, 수고하셨고요. 자, 이번에 58회 문제 다 풀어봤는데 문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회차도 다 괜찮은데 이 문제도 특히 58회에 보면 전형적인 문제들이 매우 자주 출제되었고요. 변형해서 문제 나온 것도 몇 개 있는데 다 괜찮은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긴 많은데 제 보기에는 좀 눈에 동그라미 쳐보고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자주 출제되니까 한번 좀 더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문제들이 보니까 좀 많습니다. 많은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 4, 6, 7, 8, 9, 10, 11, 12, 14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눈여겨서 봤으면 좋겠네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